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자금 위기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항공업에는 자본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에 지난달 해외 주식 결제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했습니다. 이 중 미국 주식이 9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전셋값이 4억 6,07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 16 대책으로 집을 사기보단 전세로 눌러앉겠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자금 위기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언론과 민간 자문위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위기설이나 기업 자금난 같은 표현은 시장 불안을 키우고 기업을 더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은행 등 금융권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도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공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지원 문제와 관련해 자본 확충, 경영 개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주주가 투자를 거부한 쌍용 자동차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과 관련해선 채권단 등이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에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이는 폭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날 경우 의료체계 붕괴와 또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남아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총괄 조정관은 매일 100명 내외 확진자가 나타나고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도 5%에서 10%까지 나타나고 있는 등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이는 지역사회 내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했지만 확진자 수가 크게 줄지 않자 19일까지로 그 기간을 2주 연장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에 지난달 해외 주식 결제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달 예탁원을 통한 해외 주식 결제액은 총 137억 6,241만 달러로 전월 대비 67.39% 급증했습니다. 순매수액도 7억 2,713만 달러로 전월보다 70.8%나 늘었습니다. 지난달 해외 주식 거래는 미국 주식이 전체 90%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결제액은 123억 8,839만 달러, 순매수액은 7억 8,997만 달러로 전월보다 85.37%가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전셋값이 4억 6,07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세는 작년 7월 이후 매달 올라 4억 6천만 원을 넘어선 겁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 16 대책을 통해 15억 원 넘는 고가주택의 담보대출을 막으며 집을 사기보단 전세로 눌러앉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분양을 노린 청약 대기 수요도 늘며 전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말 기준 9개월 만에 하락했지만 전세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집주인들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세 비중이 늘고 월세와 반전세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주말 새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실업률 급증 등의 우려가 나왔는데 원유 감산 전망에 대한 기대, 또 국내외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등에 국내 증시는 급등 마감하며 생각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가이던스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주간 증시 전망 금일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진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3.85% 상승하며 1791.8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4.22% 급등하며 597.2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과 외국인이 8,451억 원과 1,973억 원씩 팔았지만 기관이 1조 386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개인은 9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1,573억 원을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591억 원, 1,164억 원씩 각각 매수하며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대다수 종목들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업종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셀트리온이 강세를 이어갔고 LG생활건강 등이 향후 긍정적 전망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특히 코로나19 관련 테마로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의 급등락이 이어졌습니다.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제일바이오와 신풍제약, 진바이오텍 등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증거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주간 증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 쪽의 확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G1 국가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 상황 어떤 겁니까? 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확진자 수는 32만 5,185명, 사망자 수는 9,1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약 2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태의 진앙격인 뉴욕의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확진자 수는 12만 2,031명, 사망자는 4,159명에 달합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에서는 신규 사망자 규모가 처음으로 둔화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징조일 수 있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며 일부 집중 발병 지역에서 상황이 안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든 최악의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건 당국자들 역시 일본의 진주맛 공습과 9.11 테러 등의 이번 사태를 비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잇따라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유가 좀 여쭤볼게요. WTI가 지난주에 $20 밑까지 하회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는데 급반등했거든요. 러시아 사우디 감산합의 기대감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제 석유 시장이 좀처럼 안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에 공급 과잉까지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이에 9일로 예정된 석유 수출 기구 플러스 회의에 관심이 쏠립니다. 감산 합의가 도출될지가 관건인데 미국을 포함한 석유 수출 기구 플러스는 세계 1일 원유 수요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하루 1,000만 배럴 내외의 원유를 감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봐야 되고요. 유가도 봐야 되고요. 내일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가이던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지금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의 1분기 성적표에 쏠려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6조 원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반도체 부문은 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그나마 선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갤럭시 S20의 흥행 저조와 TV 수요 위축 등 모바일과 가전 부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B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6조 원 아래로 잡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펀더멘탈의 타격 정도를 가늠하는 첫 번째 이벤트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 시장 투자 전략은 증권가에서 어떻게 제시하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번 달에는 3월에 비해 시장의 변동성은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코로나19라는 근본적인 악재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변동성 장세 속 하방 지지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코스피는 이번 주도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하방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아직 외국인 현물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방보다는 하단 지지력을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기 민감 가치주보다는 경기 방어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회복이 요원한 상태에서 경기와 무관한 방어형 성장주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익 상향이 나타난 건강관리나 언택트 모멘텀을 보유한 소프트웨어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들어봤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채널A 소속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VIK 대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는 보도가 MBC에서 나와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이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이 사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철 전 VIK 대표가 자신들은 사기가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했다면서요. 네, MBC가 이철 전 대표하고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는 질문에 밸류는 결국 사기 집단이 아니다. 심지어는 상을 못 줘도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십니다. 네, 사기 혐의가 한마디로 억울하고 지금 굉장히 풀 곳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 건데 사실입니까? 일단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께서 MBC 라디오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철 대표가 구속될 당시에 크라우드 펀딩 규제가 심해서 마치 이제 징역형을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예.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 언론을 타면서 밸류 피해자들이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밸류가 사기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밸류는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다면서 3만 3천여 명으로부터 7천억 원가량을 끌어모았습니다. 예. 투자는 이제 익명투자조합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말이 크라우드 펀딩이고 실제로는 보험 모집인 출신 이제 모집책들을 통한 오프라인 영업이 이제 주로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이 투자의 방식도 문제있지만 이제 결정적이었던 거는 사업 형태가 애초에 수익 실현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투자금 중에서 20%에 달하는 금액을 다 공제를 해버립니다. 예. 공제한 투자금은 회사와 이제 피라미드 영업 조직의 이제 모집 수수료, 관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고요. 여기에 고수익을 약속합니다. 조합마다 18에서 35%까지 다양하게 약속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투자금의 80%를 갖고 투자금 대비 여기서 말하는 18에서 35% 수익을 내려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그렇죠. 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표 수익이 20%라고 하면 50% 이상 수익을 냈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저희가 증권 거래를 하기만 해도 0.25%의 세금을 내고 또 이 수수료가 일부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마이너스가 되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전 기자 이야기를 빌어보자면 수익 실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투자 대상들이 벤처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예.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밸류 직원이 진술을 했는데요. 60여 개 조합 중에 투자 수익이 난 경우가 11개. 꽤 많은 편이거든요. 예. 문제는 근데 80%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이 실현된 경우가 4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따져보자면 이 비율상으로 보자면은 손실을 계속 내고 있었다 대다수가 이런 셈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요. 예. 그러면 이제 투자 손실을 고지를 해야 하는데 이 고지를 하지 않고 수익이 났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7%부터 224%까지 수익이 났다. 이렇게 허위 홍보를 했고요. 뒷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앞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점을 하나 또 여쭤볼게요. 조합 투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조합 투자라고 하면은 이게 조합에서 피투자사로 직접적으로 돈이 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자, 이거는 밸류의 통장으로 돈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돌려막기 범행이 가능했던 거죠. 예. 그래서 법원이 이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거고요.
당시 법원의 판결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피고인들은 저금리 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하여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고 취업과 새로운 경력의 희망을 품은 보험 모집인 등의 직장인들을 우롱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판결문 실제 일부인 거죠? 그대로 네, 읽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던 건데 행방을 알 수 없는 돈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검찰하고 법원이 이제 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요. 예. 제가 검찰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이 총액 기준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밸류가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수신한 금액이 총 7,029억 원인데요. 예. 실제 투자금은 5,103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20% 수수료를 감안을 해도 차액이 한 520억 정도가 비는 겁니다. 500억 원이 넘는 돈이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20% 공제하고 다 빼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500억 정도가 지금 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맞습니다. 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건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도 문제고요. 근데 투자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제 횡령이나 배임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밸류의 피해자들은 피투자사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예. 다음으로 지난주에 좀 떠들썩했고 지금도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저희도 조심스러운데 채널A 유시민 이사장 얘기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네, 채널A 기자가 이제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취재차 편지를 보냈고요. 유 이사장이 비위 혐의를 제보하라고 이제 협박을 한 겁니다. 예. 편지를 보고 이제 이 전 대표가 대리인을 내보냈는데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과 인연을 과시하면서 협박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최근에 MBC가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이게 뭐 사실로 지금 녹취록도 나온 것 같은데 취재윤리에서 당연히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일은 맞잖아요. 예, 전형적인 취재윤리 위반 사례고요. 예. 언론계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고 맞습니다. 현장의 기자들도 저렇게 취재하는 거 처음 봤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채널A가 한 검사와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취록까지 이제 앞에 제시를 했던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검언 유착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고요. 이 채널A 기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두둔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유 이사장이 비위 제보하라고 왜 얘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의문사항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밸류가 진행한 명사특강이라는 강연 때문인데요. 예. 밸류가 이제 2012년부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명사특강이라는 걸 열었고 여기에 이제 공교롭게도 친노 성향의 정치인들을 대거 강사로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확하게 사진 자료가 확보된 분들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2012년 9월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동구태 석좌 교수, 2012년 10월에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2012년 11월에 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지낸 김수현 전 실장, 2013년 1월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13년 3월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회장, 2013년 4월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4년 1월 현 정부에서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민주당 의원, 2014년 8월에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이 밸류의 명사특강에 나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셨네요. 지금 이게 확인이 된 거죠. 예, 이분들의 모두 사진으로 확인이 된 거고요. 친노 성향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이철 대표와의 이력과 관계가 좀 있는데요. 예. 이철 전 대표가 예전에 국민참여당에서 정당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참여당 의정부의 지역위원장이었고요. 18대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현 정책학교 1기 수료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정부의 총선 출마를 준비한 이력도 있고요. 이러한 인연으로 친노 정치인들이 밸류의 명사특강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하나가 더 증폭이 되죠. 이렇게 인사들이 많이 강연을 했는데 콕 집어 유 이사장만 표적으로 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다른 분들은 이제 한 번만 이제 강연에 간 게 전부인데요. 예. 유 이사장은 한 번이 아닙니다. 2015년 1월에 바이오 기업 신라젠이 부산대 양산병원에서 연구센터 창립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유 이사장이 축사로 나섰는데요. 이제 신라젠이 밸류로부터 400억 원 이상을 투자받은 업체거든요. 축사 후에 밸류가 홍보 영상 촬영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이 홍보 영상 인터뷰에도 유 이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또 2015년 6월에는 유 이사장 팬클럽인 유시민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거기서 유 이사장의 전국 수준의 특강을 열었는데 서울 특강이 바로 벨류의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신라젠 얘기.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이 분들하고 2번 이상 어울렸다고 해가지고 나쁜 짓 하거나 무조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쁜 친구하고 이게 같이 사진 찍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금전 관계가 확인됐다거나 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명사특강에 강사로 나섰던 분들 중에서 이제 금전 관계 확인된 분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분이 이제 벨류로부터 6억 2,900만 원 수수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복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표적 취재 대상이 됐던 유 이사장은 강연료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게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고 계시고요. 이 사건 제보한 이철 대표 측에서는 6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그리고 전직 벨류 직원 한 명은 2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시간이 많이 흐른 얘기다 보니까 강연료에 대해 말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한데 고액은 아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전혁수 기자 같은 경우 이 벨류 사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수년 동안 지금 취재해 와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추가 취재 부분이나 다음 이야기들은 또다시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5년간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 약 3,300곳이 신규 일자리 4만 8천 개를 창출했고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24.2명에서 38.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5년 동안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의 성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창업기간별로 보면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이 투자금 10억 원당 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업종별로는 게임 분야 기업이 10억 원당 5.8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조사됩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벤처 투자가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질적인 성과도 보였다며 올해 모태펀드 1조 3천억 원을 공급해 벤처 투자 열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내일 우미건설과 대방건설이 각각 1순위 청약에 나섭니다. 우미건설의 우미린 에코뷰는 입지에서 대방건설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방건설의 노블랜드 3차 리버파크는 입지에서 밀리는 만큼 주택 내부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인데요. 두 단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는 만큼 수요자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오늘 검단 신도시에서 우미린 에코뷰와 노블랜드 3차 리버파크가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두 단지 당첨자 발표일은 모두 14일. 청약 수요자들이 두 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만 청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우미건설의 장점은 입지입니다. 노블랜드 3차보다 지하철역과 가깝고 주변에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입주한 뒤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쪽으로 계양천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우미린 분양 관계자는 계양천을 거실에서 조망할 수 있다며 주방이나 방에서 북쪽으로 계양천을 볼 수 있는 노블랜드 단지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방건설의 장점은 평면입니다. 전문가들은 59제곱미터 A형과 84제곱미터 A형의 평면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합니다. 알파룸이나 풍부한 팬트리 공간을 제공해 일반적인 59제곱미터나 84제곱미터 평형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블랜드 3차는 인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축사나 묘지가 있어 일부 동은 조망, 냄새 등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 주변 오수중계 펌프장인 당하양수장이 있어 청약 시 유의해야 합니다. 우미린 단지는 노블랜드 3차와 계양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지만 노블랜드 단지가 이 같은 시설들을 가운데서 막아주는 입지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며 채용 문화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채용 시험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축구장에 책상을 놓고 필기 시험을 치렀습니다. 마치 과거 시험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요. 서울석용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와스타디움 축구 경기장입니다. 아침부터 방역차가 출입구와 건물 내 외부 소독을 실시합니다. 줄지어 서 있던 응시생들이 한 명씩 열 화상 체크를 한 뒤 시험장으로 들어옵니다.
안산도시공사의 올 상반기 채용 필기시험 현장입니다. 공공 부분에서 오히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려줘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반기 공개 채용을 미루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반영한 야외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응시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1시간 30분가량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장에는 5m 간격으로 140여 개의 책걸상이 놓여 있어 마치 과거 시험장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응시생들은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험 일정이 연기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필기 시험 일정을 늦추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에서 시험을 진행해주는 안산도시공사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야외 필기시험이라는 새로운 채용 방식이 등장해 고용시장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을 표방하고 있는 저축은행들도 금융 지원과 헌혈 행사에 나서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꼼꼼하게 착용하고 체온을 확인합니다. 직원부터 대표이사까지 헌혈버스 안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코로나19 감염 불안으로 인한 혈액 부족 해소를 위해 웰컴저축은행은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3번에 걸쳐 임직원 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포함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JT 친해저축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찾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 에란원에 기부금과 마스크 등을 전달했습니다. 외부 활동, 문화체험 활동 등을 진행했는데 근본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후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저희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 금리를 낮추고 만기를 연장하는 등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는 저축은행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서민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오는 28일 서울경제TV가 수축경제를 이기는 신수익 모델 포럼을 개최합니다. 유럽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자크 아탈리를 프랑스 현지 실시간으로 초청해 전염병, 변화, 그리고 미래 경제를 주제로 대담을 나눌 예정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서울경제TV가 오는 28일 국내 첫 실시간 온라인 포럼을 통해 수축 경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답을 찾아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기업의 수축 경제 극복 전략을 주제로 세계화와 신사업, 경영 혁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됩니다. 가장 먼저 김준규 코트라 시장정보팀장이 세계 84개 국가에서 찾은 검증된 신시장과 상품 등을 소개합니다. 이어 이밀 연세대 교수가 떠오르는 구독경제, 신시장을 잡아라를 주제로 구독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진단합니다. 2부에서는 유럽 최고 석학 자크 아탈리가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이기는 인사이트와 이노베이션에 대해 기조연설합니다. 이어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이 이끄는 질의응답 시간에서 아탈리는 코로나, 변화, 그리고 미래 경제에 대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최초로 실시간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참석 대신 해외와 국내 각지에서 약 5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선방송과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TV, 아프리카TV의 5대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는데 사전 등록자는 실시간으로 질문과 피드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